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에 정부가 전국의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LH가 발주한 아파트가 아닌 민간 아파트 중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가 없었는데 LH 아파트 두 곳에서는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또 드러났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돈 엔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세 가지 뉴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갑자기 지하 주차장이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게 무량판 구조라는 구조를 잘못 설계 시공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밝혀진 이후에 여기만 이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국 아파트를 다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곳들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에 걸쳐서 국토부가 민간 아파트 그리고 SH나 GH공사 같은 지자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400여 개 단지를 점검을 해봤는데 전국 아파트 중에 이런 구조로 지어진 걸 다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강 철근이 빠진 곳은 딱 한 곳으로 조사가 일단 되긴 됐습니다. 근데 이 철근이 빠진 곳은 아직 착공되기 전 아파트 단지였고요. 설계 도면상에서 보강 철근이 좀 빠져 있었고 즉시 보완 조치를 했고요. 이미 준공된 아파트 단지 중에 철근이 빠진 곳은 없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를 충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부 발표만 놓고 보면 크게 우려했던 부실 시공은 없었던 셈인데 문제는 민간이 지은 아파트랑은 다르게 LH 아파트에서는 철근이 빠진 단지가 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LH가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 LH가 지난 7월에 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락됐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도 어제 함께 발표가 됐던 건데 두 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 중에는 철근이 하나라도 빠진 단지가 21곳에서 23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전국의 아파트 중에 이 무량판 구조로 지었는데 뭔가 잘못 지은 아파트는 23곳인데 전국에 산재에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량판 구조라는 게 그 일반적인 기둥식 아파트는 천정에 기둥 받쳐주는 보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보가 들어가면 천정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보를 빼는 대신에 기둥하고 만나는 부근에만 철근을 잘 덧대서 잘못하면 이제 기둥이 천정을 뚫고 이제 지나가는 거는 막아보자.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철근을 덧대는데 마치 연필 위에다가 우리가 종이를 얹어놓은 걸 연상하면 쉽습니다. 종이 위에 이런저런 것들을 올리다 보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연필에 뚫려서 무너져 내리게 되잖아요. 종이에 구멍 나는 거죠. 구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에 뚫리지 않게 서로 맞닿는 부위에다 별도로 보강 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종이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버리든가. 그러니까 연필이 닿는 부분은 좀 더 뭐 두꺼운 걸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에는 천장에 철근이 더 많이 들어가서 버텨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 주변에도 철근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민간에서 지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는 천장이랑 기둥에 설계대로 철근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고 LH가 발주를 해서 지은 아파트 23개 단지에는 철근이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공사라는 게 실은 그 전국에 있는 아파트 공사하는 업체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를 짓든 뭐 SK 아파트를 짓든 업체들은 비슷한 업체들이 결국 하지 않습니까? 결국 비슷한 레미콘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민간이 지은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되는데 LH가 지은 아파트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20곳 넘게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을까요? 그게 저도 참 궁금한데 어제 일단 국토부가 내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건설 공법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관리 부실 때문이었다라는 게 국토부의 결론이거든요. LH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약간 오래된 방식인데 이 건설 공법이 그럼 LH가 쓰는 방식과 민간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민간의 무량판 방식과 LH의 무량판 방식이 달라요? 약간 다르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H가 쓰는 방식은
현장에 가서 슬래브, 그러니까 천장이랑 기둥이 맞닿는 부위의 철근에다가 작업자가 일일이 디귿자 모양의 보강 철근을 직접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빼먹기 쉽다는 거죠. 보강근이 누락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 반면에 민간 건설사들은요, 철근이 이미 보강된 기둥을 공장에서 만든 후에다가 현장에선 설치만 하는 조립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가격입니다. LH가 사용하는 방식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시공비가 적게 든다. 그렇습니다. 대신에 시공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근이 빠질 가능성이 크고 시공이 까다로워서 철근이 빠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은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감리를 지자체에서 뽑지만 LH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선정하고 있었고 여기에 이른바 전관 카르텔이 더해지면서 허울뿐인 감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LH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나왔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LH를 관리 감독하는 건 국토부니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제 국토부는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는 했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방식을 좀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좀 복잡한 방식을 선택했는데 LH는 그러려면 복잡하게 잘 감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LH 뭐 전관들이 전부 다 어디 저 감리 업체로 가고 뭐 이렇게 좀 드러나면서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는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려면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에도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런저런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비용 내서 한 거예요? 아니요. 준공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건설사가 따로 부담을 했습니다. 준공단지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지어진 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해라. 라는 의미에서 비용을 다 부담을 했고요. 뭐 지금 시공 중인 단지는 시공 단계마다 안전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안전점검 단계에 이번 전수조사를 포함을 시킨 거니까 별도로 비용이 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준공단지 중에 뭐 발주자나 시공사가 비용 부담이 좀 곤란하다. 파산이나 도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지가 2곳 있었는데 거기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곤란하다고 하면 국토 관련 안전이 비용을 내는 거고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곳 같은 경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전수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해서 부실이 나오면 정부가 다시 지어줄 것도 아니면서 소문은 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집값이 또 떨어지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 많이 안 다쳐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 이 이사회 의장이죠. 금감원 조사를 받았는데 이 무슨 일이에요, 이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 조정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간 게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어쩌다가 국민기업 카카오의 창업주가 수사까지 받았나,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올해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카카오는 당시에 SM엔터 인수를 두고 하이브랑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카카오 측이 SM 지분 9%를 인수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최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전격적으로 SM의 창업자인 이수만 씨가 하이브에 지분이 약 15%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SM을 두고 지분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하이브가 이제 지분이 부족하니까 공개 매수라는 걸 진행했는데요. 이 공개 매수라는 게 시장에 나가서 내가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면 이제 주식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주가인데 공개 매수 기준 가격보다 주가가 싸면 주주들이 이제 파는 게 이득이니까.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면 9만 원에 사겠습니다 하면 다들 그래 내 거 사가시오 할 텐데. 근데 그거보다 넘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주주들이 팔 리가 없으니까 공개 매수가 실패해서 당장 이제 인수하는데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개 매수 막바지에 카카오와 함께 일부 시장 참여자가 한 2,400억 원 가량을 주식을 산 거예요. SM 주식을. 그랬더니 주가가 매수 가격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개 매수는 실패했고 하이브 측은 이거 카카오 측에서 인위적으로 들어온 거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창업주인 이수만 씨가 하이브에 지분 15% 판 걸로 그냥 종결되고 결국 카카오가 SM은 카카오가 인수한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금융당국이 의심하고 있는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어떤 대목이에요? 당시에도 이게 인수 막바지, 그러니까 공개면서 막바지에 워낙 큰 금액이 들어오니까 네. 이거 혹시 카카오 쪽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어요. 근데 특히 카카오만 인수한 매수에 나선 게 아니라 일부 이제 여러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사실상 카카오 한편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시세 조종을 의심하는 입장에선 당시에 사모펀드랑 유한회사 두 곳이 약 한 3% 정도의 SM 지분을 인수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두 회사가 카카오랑 사실상 한 팀인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회사가 카카오 자회사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 전부터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이 과정을 이제 주도한 혐의를 받은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결국은 창업주까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편인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다른 회사들이 이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한 편이면 한 편이라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걸 테고. 그렇습니다. 이게 5% 룰이란 게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많은 지분을 인수하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예. 당시 카카오는 4.9% 정도만 딱 매수를 했어요. 예. 공시를 피해 가는데 금감원이나 당국 입장에서는 너희들 한 편까지 합치면 5% 넘잖아. 네. 그럼 그 공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는 두 회사는 우리랑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독자적인 판단한 거다. 반박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라는 걸 테고. 그렇습니다. 뭐 조사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시세 조정을 한 게 인정이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수를 했더라도 인수한 거는 인수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부터 다시 되돌려라 하는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수 자체도 지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지금 카카오가 SM을 인수를 완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 가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의 이제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넘는 기업들은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진행된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는 두 기업이 합쳐서 너무 뭐 독과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주로 보지만 만약에 인수 과정 자체에서 불법이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공정 심사에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게 결합 심사가 승인이 안 나면 인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겁니다. 야, 그럼 이 회사는 누가 물론 이제 주주들이 주인인 거긴 한데 모든 회사는 그렇습니다. 대주주는 하이브에 이미 지분을 팔았고, 네, 하이브는 우리 인수 안 하겠다고 포기했고, 그렇죠. 카카오는 인수했는데 문제가 생겼고, 네. 야, 그럼 여기 주인도 또 다시 정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SM도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카카오뱅크라는 은행도 잘못하면 주인 바뀔 수도 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왜 그쪽으로 불똥이 튀는 겁니까? 아마 카카오 쪽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난처한 일일 텐데요. 만약에 지금 김범수 의장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라는 회사가 시세 조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 지분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는 카뱅의 지분을 27%를 갖고 있는 1대 주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인터넷 은행을 만들면서 특별히 인터넷 은행 대주주는 이 기준을 넘어서 최대 34%까지도 가질 수 있게 일종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예. 대신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이 특혜를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카카오가 법인 자체가 이제 죄를 저질렀다 확정이 되면 10%가 넘는 지분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내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일대주주 하지 마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예. 일대주주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카카오로서는 사실상 카카오뱅크가 금융 중심 회사거든요. 그럼 금융업 자체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인데 그 대주주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이건 은행 경영권을 반납하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김범수라는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이게 법인이 이제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인이 조직 차원에서 한 범죄다. 그래서 법인을 처벌할 경우에는 법인인 대주주에게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보긴 해야 합니다. 근데 법인은 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법인이 스스로 나서서 주가를 조정했을 리는 없고 결국은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가 시세 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데 대주주는 했는데 법인은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호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그럼 또 주인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어제 카뱅 주가가 카카오보다도 많이 하락했는데 예. 카뱅 입장에선 대주주가 갑자기 사라지면요 경쟁력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장사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규모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주주들이 이제 자본도 출자하고 하면서 이제 든든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카카오가 물러서면 안정성이나 성장 다 위협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인데 카카오가 빠진다면 네. 이 브랜드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는 이게 상장 회사지만 주가가 보통 다른 은행들보다는 똑같은 이익의 규모라도 더 높고 기업 가치를 높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주인이니까 뭐 좀 그래도 새로운 걸 많이 하지 않겠냐, 미래가 성장성이 그렇죠.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로 똑같은 100억을 버는 은행이라도 이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이 더 많은데 네. 이제 카카오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주인이 되면 이제 똑같은 은행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를 더 이제 할인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을 주주들이 한다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사는 해봐야 된다는 거고 가능성은 있다는 건데 혹시 카카오뱅크 쓰는 사용자들이 걱정하거나 좀 신경 써야 될 일은 없어요? 이 카카오뱅크 매각 가능성을 다룬 기사에서 댓글 중에 간혹 혹시 이거 카카오뱅크에 있는 돈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긴 한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건 대주주가 바뀌는 거지만 은행이 당장 장사하는데 뭐 재무 상황이나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효걸 기자님. 네. 일본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네, 소식인데. 네, 이 달러당 일본 엔화 환율의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면 한 150엔 선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 많이 흐릿해지긴 했지만 환율의 이제 심리적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뭐 1,300원대 중반 넘었죠. 근데 이 엔화는 어제도 아시아 시장 거래 초반에 이 150엔대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장중. 1달러가 150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인 지는 꽤 됐습니다만 지난 3일에 약 1년 만에 150엔을 넘어서 시장에 충격을 준 이후로 계속 이 근처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또 엔저가 계속해서 심하다 보니까 달러화로 바꾼 일본의 올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독일에 역전돼서 일본이 명목 기준으로 세계 4위로 주저앉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로 환산해야 되는데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을 네. 엔화로 벌었을 텐데 그 엔화를 달러로 환산할 때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요즘 우리 뭐 일본에 여행 가거나 출장 가는 분들, 뭐 일본 물건 사오는 분들 다들 야 일본이 참 가니까 싸더라 하는 느낌을 좀 받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원인인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엔화가 잠깐 이러지 다시 비싸질 거야라고 네. 생각해서 또 엔화에 투자하기도 하고. 네. 근데 계속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일단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높게 쭉 유지될 거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네. 달러가 긴축되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비싸질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달러는 사들이고 엔화는 파는 수요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또 양국 간 금리 격차도 중요한데 시중금리 기준으로 양국 이게 장기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국채 금리 5% 넘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한때지만. 근데 일본은 아직 앞자리가 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한때 0.855%까지 끌려 올라갔었는데 이게 2013년 7월 이후 가장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도 그러니까 나름 올라가기는 올라간다는 거네요. 나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격차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다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네. 상대적으로는 일본 국채 금리는 또 그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렇게 지나치게 오르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한번 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일본 물건은 좀 싸지면서 9월 일본 수출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일본 국내 물가 걱정 때문에 이게 일본 통화 당국이 그냥 놔둘 것이냐 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가격이 비싸지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네. 우리도 금리 올리면서 네. 계속 대응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이렇게 금리 차 벌어지기 시작하면 또 달러 빠져나가고 우리 원화 가치 떨어지고 그럴까봐 그러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다. 일본은 그럼 금리 올리면서 따라 올라가면 될 걸
왜 안 하고 걱정만 할까? 일단은 일본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좀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시중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푸는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이제 YCC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난 7월에 발동하는 조건을 이제 올리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하느라고 한다는 거죠. 올린다고. 네, 지금 예. 이제 격차가 커지니까 일본도 이제 통화 정책의 변화 움직임이 보이는 이제 조짐이 있습니다. 일본도 기준금리만 지금 아직 안 건드렸지. 네. 그동안 이것저것 눌러놨던 건 하나씩 떼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통화 정책도 그동안 뭐 수십 년간 계속 제로 금리 하던 거에서 좀 바뀐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는 지금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예. 거시경제적 원인이라기보다는 미국이 너무 나랏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거고 예.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높게 유지될 거라는 전망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한 해 GDP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적자가 심해지면 빚 더 내야죠. 그러면 금리 더 얹어줘야 발행이 되니까 정부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이거 다 갚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신용등급까지 내려가면 미국 국채 금리는 더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엔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네. 미국 정부가 계속 빚을 낼 거니까 네. 이렇게 많은 빚 내려면 금리를 높게 줘야지 미국 정부라고 어떻게 저금리로만 빌리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라는 건데 네. 이게 일본,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미국 관계도 그렇죠.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국내 대출 금리까지 계속해서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를 두고 국내 채권 금리, 그러니까 은행채 장기물에도 영향 주기 때문에 결국은 돌고 돌아서 우리의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펑펑 쓰는 미국 정부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본의 엔저를 뭐 일본 여행만 싸졌다 이렇게 마음 편히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통화 정책을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미국 금리가 워낙 높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또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